자, 우리가 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제 현실은 당연히 경제 뉴스를 보고 알아요. 실제 로데이터 통계 자료, 뭐 IMF 보고서, 뭐 OECD 보고서, 뭐 그런 거 한국은행 이런 보고서 이런 거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전문가들이나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건 답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답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가는 로 데이터를 직접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고요. 비전문가는 그냥 전문가의 말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비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느낌적 느낌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누가 전문가고 누가 이 사자인지 그리고 어느 신문의 말이 맞고 어느 신문의 말은 좀 내가 믿을 수가 없는지 나도 나름대로 판단 능력이 있어 라고 자신을 믿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밥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뭔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밥을 먹고 사는 그 전문가를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말을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문이 뭐 여러 가지 신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조중동도 있고 한경호도 있고 이런, 그리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서로 막 싸우고 있으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을 통해서 저 싸우는 사람 중에서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또는 그 중간 어디인가 그 맞는 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올해 그 윤석열 대통령 첫 해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이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예산을 우리나라 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또는 뭐 기획재정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지난 정부가 엄청나게 이 재정을 막 써서 이게 굉장히 재정이 거덜나서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재정 또는 긴축재정을 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어떤 신문은 그래 뭐 조금 이것을 찬성하는 신문 같은 경우는 그래 지난 정부가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재정을 많이 써서 이번에는 건전재정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필요해라고 찬성하는 신문이 있고, 어떤 신문은 아니야 지금 뭐 경기도 안 좋다고 하고 뭐 물가도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이 힘든데 국가가 재정의 역할을 적게 하면 안 돼,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서로 신문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럼 진실은 어디일까요? 진실은 여기와 이런 주장과 이런 주장 가운데 어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잘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것은 긴축을 해서 좋다라고 주장하는 언론과 긴축을 해서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어요. 진실은 이 중간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연 긴축을 했느냐부터 우리는 새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올해 그 중앙정부 총지출이 한 5.2% 올랐어요. 근데 이것을 뭐 긴축 또는 아니면은 뭐 건전재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건전재정이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언론과 건전재정이어서 좋다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는데, 과거보다 그 문재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17년도에 한번 볼까요? 17년도에 그때 항상 그 언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슈퍼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사상 최대 슈퍼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17년도에 그 우리나라 그 총지출 증가율이 3.7%였어요. 3.7% 증가할 때는 슈퍼 예산이다 라고 말을 하고 5.2% 증가할 때는 긴축이다 말을 하는데, 그 17년도도 언론은 이렇게 싸웠어요.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언론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재정이 거덜나 이런 슈퍼 예산은 안 돼라고 싸웠거든요. 둘 중에서 진실은 뭐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17년도는 3.7% 증가했었고 올해는 5.2% 증가하는데 왜 17년도는 이 3.7%는 슈퍼 예산이고 5.2%는 왜 긴축 예산입니까?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양쪽이 싸우고 있으면은 뭔가 이 사람이 맞던가 저 사람이 맞던가 아니면은 중간 어딘가 이 진실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언론을 제대로 보기가 참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런 기사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 17년, 18년, 19년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문 정부가 이렇게 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버린 가장 큰 것은 예, 그렇죠. 부동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서 정권을 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부동산 가격 17년, 18년, 19년도 언론을 보면은 뭐 난리였죠.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장난 아니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서로 양쪽 언론들이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면은 그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쪽 언론은 이 보유세 같은 거, 종부세 같은 거를 강화를 해서 이게 좀 뭔가 수요를 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돼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있었고 아,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이런 반시장적인 사람을 봤나 공급을 늘려서 억제를 해야 돼라는 것이 한쪽 언론의 주장이었어요. 자, 둘이 엄청나게 싸웠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도대체 이 종부세를 이 정부는 문정부는 그래도 나름 최소한 그 다주택자 종부세는 그래도 올렸죠.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다주택자 종부세는 올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종부세를 올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 그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종부세를 올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자라는 주장과 아니야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주장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주장이 맞을까요? 이 주장이 맞을까요? 내가 센서티브 센서를 가지고 양쪽 주장을 하는 언론의 말을 다 들으면은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었습니다. 19년도 우리 통계를 한번 보면은요. 18년도, 19년도는 그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높지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보다 18년도는 낮고요. 19년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였었는데 그때 물론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좀 올랐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근데 서울의 전국의 부동산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부동산은 서울만 있는 게 아닌데 전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양쪽 언론이 싸우고 있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 언론의 말을 믿고 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게 도대체 수요를 잡아야 되나 공급을 잡아야 되나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좀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경제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의 그런 의문인 거고요. 의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지필 의도였던 거고요. 그래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알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용어도 어쩌면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좀 겸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느낀 게 이 책을 내고 느꼈는데 다행히도 이게 2쇄가 여기 깔린 건 2쇄더라고요. 1쇄 오류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쇄 가지고 계신 분은요 2쇄를 또 사주세요.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오류 많고 1쇄에 있는 오류 2쇄는 뭐 지금 생각에는 다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또 보면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내가 언론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이런 경제 용어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말에 대한 한 뉘앙스 정도만 알고 있는 걸로 우리가 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자기도 틀릴 수 있다. 저도 틀렸잖아요. 저도 책까지 썼는데 1쇄도 오류 많이 잡고 2쇄로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장 기초 개념이다라는 얘기를 가장 중점으로 둔 것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 설명을 좀 몇 개 할게요.
그 제가 처음에 쓴 부분은 그 양도세 그런 부동산 얘기가 뭐 가장 핫했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양도세, 뭐 종부세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살 수가 없다라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우리 양도세는 얼마나 굉장히 부담이 될까요? 양도세. 일단 양도세가 뭘까요? 언론들을 보면은 우리 부동산 관련돼서는 보통 보수와 진보가 사실상 합의가 된 원칙이 있어요. 합의가 된 원칙이 뭐냐면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오래전부터 합의가 된 원칙인데 그런데 보수 진보가 다 합의를 해놓고서 또 뭐 종부세는 높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럼 뭐 재산세는 그럼 높여야 되나? 뭐 보유세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세에 속한 것이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합의를 했어요. 보유 단계에서 세금은 조금 올리는 대신에 거래 단계의 세금은 낮춰야 된다라고 개념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자,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다라는 사실은 제가 설명드렸으면 그럼 거래세가 뭐냐? 자, 거래세는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겠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이건 대표적인 거래세죠. 내가 취득을 할 때 세금을 내잖아요. 당연히 이건 거래세입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뭡니까? 취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면은 양도세는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은 양도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거래세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합의된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따라서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거래세가 과연 양도세가 과연 거래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양도세가 거래세라면은요, 양도할 때 세금을 내야 되죠. 근데 양도할 때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요. 왜 없어요?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내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자, 양도세의 풀네임이 뭐예요? 양도소득세잖아요. 우리 뭐 줄여서 말하는 거, 뭐 저도 줄여서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뭔가 줄여서 아무튼 안 웃긴 농담하려다가 제 스스로 참은 제 자신 칭찬에 자, 농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농담하면 안 웃긴 걸 제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자, 아무튼 양도세 줄임말인데 양도소득세가 풀네임이에요. 양도소득세라는 건 뭡니까?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당연히 양도소득세예요. 만약에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자, 제가 5억의 주택을 샀어요. 5억 원에 팔았어요. 저는 양도소득세 얼마 내요? 당연히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자, 우리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근로소득을 해서 1억을 벌면은 세금 내죠. 사업소득이 해서 1억을 벌면은 세금 내죠.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인세를 받아서 생기면은 당연히 세금 내죠. 기타 소득 내죠. 그래서 소득세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어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다 합산해서 내가 근로소득에서 돈 번 거, 기타 소득에서 돈 번 거, 사업소득에서 돈 번 거를 다 합산해서 내는 게 바로 소득세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양도 과정에서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겠어요? 말하겠어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그 매매 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이거를 양도세라고 줄여놓고서 거래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언론이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럼 제가 문제 낼게요. 5억을 주고 산 집을 5억 원에 팔면은 세금 양도소득세 한 푼도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5억 원의 양도소득이 생겼죠. 그럼 세금 대강 얼마 낼까요? 그냥 막 찍으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양포세라는 말도 있어요. 그 양포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라는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줄임말인데요. 뭐 세무사도 양도소득세가 너무 복잡해서 나는 그거 못하겠다 라고 양도소득세를 아예 포기한 세무사도 있을 정도로 양도소득세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퀴즈에 대해서 모르시는 여러분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냥 막 찍어보세요. 자, 5억 원에 산 주택을 10억 원에 팔았어요. 양도차익, 양도소득이 5억 원이 생겼어요. 대강 세금 얼마 낼 것 같아요?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근로소득에서 한 5억 원 정도 벌면은요, 저는 세금 뭐 꽤 내요. 뭐 한 1억 원 이상, 1억 원 정도 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로소득해서 5억 원 정도 벌면은 1억 원 이상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에서 5억 원 정도 벌면 세금 얼마 낼까요? 땡, 틀렸어요.
자, 한 푼도 안 내요. 한 푼도 안 냅니다. 자, 우리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양도소득세가 11억 원까지는 그냥 비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억 원 이하 주택을 에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한 푼도 내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게 9억 원이었거든요.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이 양도소득세 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에는 이 점점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계속 이게 올라가서 지금은 1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니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는 사실상 거의 내지 않는 세금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 11억 원 넘는 주택 많다고요? 네, 물론 많죠. 그래서 언론 기사를 보면 이렇더라고요. 딱 11억 원까지 주택은 이게 거래가 활발히 되는데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11억 원이 조금 넘는 12억 원짜리 주택은 이게 거래가 안 돼서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 비과세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언론 기사도 있는데요. 그럴 것 같죠? 느낌 오지 않아요? 11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딱 11억 원 딱 넘는 막 11억 5천만 원짜리 12억 원짜리 주택은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이건 나쁜 거예요. 거래는 활발히 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여서 이런 거래가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양도소득세 이 비과세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11억 원 초과 분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 원이 넘는다고 해서 전체 양도소득에 대해서 통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1억 원이 넘는 초과분에서만 발생한 양도소득에서만 이게 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1억 원 조금 12억 원, 13억 원 정도 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세 원리를 잘 개념을 아셔야지 이 언론에서 말하는 이런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상속세 최대 그 세율이 50%라는 사실은 뭐 알고 계시죠? 그 최대 세율 적용 구간이 30억 원이거든요. 자,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29억 9,999만 원을 저한테 남겨주시고 돌아가셨어요. 뭐 괜찮죠? 왜 그 최고 세율 30억 원 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세금을 그렇게 이 상속세를 최고 세율까지는 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29억 9,999만 원을 남겨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 세무서 직원이 여기 앞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는데 우리 아버지 주머니에서 짠! 5만 원짜리 하나가 딱 발견이 됐어요. 세무서 직원이 앞에 있는데. 자, 아직까지 세무서 직원은 못 봤어요. 어떡할까요? 바로 이렇게 먹어버릴까요? 그래서 이 50% 최고 세율, 상속세율에 적용되지 않도록 저는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바로 5만 원짜리를 먹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당연히 대한민국 이 누진과세, 소득세, 상속세 체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최고 세율에 적용되는 것은 30억 원 초과분만 50%에 적용되는 거지. 내가 딱 29억 9,999만 원 인 상황에서 5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면은 이제 30억 플러스 4만 원이 되는 거죠. 30억 4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50% 적용받는 것은 초과되는 4만 원에 대해서만 50% 적용되는 거지 나머지 30억 이하는 당연히 50%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을 추가로 요 아버지 주머니에서 발견했다면은 이 30억 초과되는 4만 원 중에서 2만 원은 세금을 내고 2만 원은 제가 더 추가로 더 상속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 절대 이 증거인멸한다고 먹어버리면은 저는 굉장히 이 재산상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이 누진과세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어떤 양도소득세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언론에 속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굉장히 자주 언론에서 발생되는 그런 오류의 유형들을 좀 몇 개 묶어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 자주 발생하는 그런 오류가 뭐 1인당 얼마 뭐 이런 기사 같은 게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가부채 한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1,000조 원이라면 어느 정도 이게 큰 것 같아요?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우리나라 올해 그 지출이 정부 지출이 뭐 629조인데 629조면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독자가 딱 그 숫자에 대한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통 1인당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인당 국가부채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기사는 사실상 이거는 1인당 뭐뭐뭐 하면은 뭔가 조금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그 국가부채라는 것은 뭡니까? 국가가 진 빚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가 진 빚을 국가부채라고 하는 거니까 국가가 채무자인 거죠. 뭐 당연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국가가 채무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채권자는 누굴까요? 채권자. 채권자? 국채를 산 사람이죠. 자, 누가 대한민국 국채를 보유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이에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 물론 뭐 외국인이 뭐 대한민국 국채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채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사요. 왜? 원화 표시 이런 별로 뭐 달러도 아니고 뭐 엔화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원화 표시 자산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대한민국 국채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한 80%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채무자라면은 채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자, 채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1인당 국가부채라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진 빚을 채권자 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아니 왜 채권자 수로 나눠? 이거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국민은행한테 돈 뭐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제가 와이프랑 저랑 둘이 사는데 국민은행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1인당 가정부채는 500만 원이다. 이건 말 되는 거죠. 제 와이프도 500만 원, 저도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객출하면은 우리 가정이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1인당 가정부채 500만 원은 말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와이프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채권자는 우리 와이프고요. 저는 채무자예요. 자,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1인당 가정부채는 500만 원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채권 추심력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뭐 떼일 일도 없고 하나도 이게 전혀 불안한 이 부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부채라 하더라도 대외 채무랑 대내 채무는 이게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남북 전쟁 저기 미국 남북 전쟁 미국 남북 전쟁에서 그 북부가 이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왜 북부가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뭐 어떤 뭐 인권과 뭐 노예 해방의 뭐 시대 정신 어쩌고라고 설명하는데 뭐 숫자만 보는 저는 무식해서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고요. 숫자만 보는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북부가 이겼다고 생각했냐면요. 북부는 그 국채를 거의 무한정 발행했어요. 이게 무한정 발행했을 때 굉장히 이게 그 걱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는데 그런데 이 무한정 발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거 다 미국 국민, 이거 다 대내 채무다. 대내 채무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당시 링컨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동네에서는 있는데 뭐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 뭐 이 동네에서 누가 지어낸 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이게 대내 채무랑 대외 채무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채권자 수로 이 국가부채를 나눠서 1인당 국가채무 얼마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인 거고요. 근데 항상 1인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균의 함정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18대 국회였나요? 18대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액이 한 100억 원 넘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대강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뭐 논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19대 국회 평균 재산, 그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한 2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갑자기 평균 재산이 100억 원이었던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갑자기 19대 국회는 20억 원밖에 안 된, 밖에? 아무튼 20억 원밖에 안 된다 하면은 왜 갑자기 아무튼 가난한 사람만 왜 국회의원이 됐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완전한 오류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게요? 바로 정몽준 의원이 국회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정몽준 의원 재산이 2조 원인가 그렇잖아요. 뭐 1조 원이 훌쩍 넘어요.
1조 원을 국회의원 300명으로 나누면은 일단 1인당 평균을 한 50억 원 이상부터 거의 100억 원 가까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 국회의원 한 명과 재산이 한 명도 없는 국회의원 299명이 여의도 입성해도 평균 재산은 거의 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균을 따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의 함정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그런 장치가 있죠. 뭐 평균도 있고, 뭐 중위값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뭐 평균 중위값 뭐 이런 것들은 이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즘에 또 가장 그 부동산 얘기를 조금 아까 하다가 이 얘기를 이게 조금 이게 마음이 이걸 했었어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마지막에 조금 마무리 못해서 좀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18년, 19년은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20년, 21년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뭐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양심 고백을 한번 처음 해볼게요. 제가 19년도에 그때 부동산 통계를 들여다보다가 모든 언론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난리다라고 할 때 내가 그 부동산 통계만 보면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언론에다가 칼럼을 이렇게 거의 써놓고서 이렇게 주변 지인들한테 나 이거 쓰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주변 지인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이거 절대 쓰지 말아라. 이거 쓰면은 완전히 그냥 문바 된다. 그렇게 막 이게 나의 이미지가 아니 완전히 이것은 세상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곡학아세를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모두가 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너무 이렇게 인간 이상민을 위해서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썼어요.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언제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20년도, 21년도 지나서 진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에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됐냐면은 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린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그런데 18년도, 19년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정도 얘기는 제가 하지 18년도, 19년도에는 이 말을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린 정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용기가 전혀 이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통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이 부동산 통계가 실제 보면은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가 있고 이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가 있는데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는 18년, 19년도도 나름 좀 올랐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뭔가 정부 통계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나름 조금 올랐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자, 정부 통계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문제의식 저는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데 다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상 도대체 정부 통계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좀 뭔가 잘못된 점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어요. 자, 뭐 제가 못 찾았다라는 거지 정부 통계가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통계가 잘못된 사실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을 때 우리가 처해야 되는 자세는요, 통계를 불신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느낌적 감각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를 스스로 우리의 선입견을 불신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사실 통계는요, 우리의 체감과 전혀 다를수록 통계의 존재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통계가 우리의 느낌과 정확하게 똑같다면은요, 역설적으로 통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느낌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 그게 맞다면 통계가 내가 왜 봅니까? 내 느낌으로 지금 물가가 한 2.8% 오른 것 같아. 그럼 물가 지수를 왜 우리가 작성합니까? 내 느낌은 내 느낌일 뿐이에요.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느낌도 전부 다 우리가 같이 느끼고 있는 집단 느낌이에요. 이 집단 느낌이 맞다면은 우리는 통계라는 것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통계는 우리는 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냐면요, 우리 모두는 물가가 2% 올랐다고 느끼고 있는데 딱 통계를 봤더니 물가가 1%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통계가 잘못됐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느낌은 뭔가 경제 현실과 괴리되어 있네
라고 우리의 느낌을 통계에 맞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 통계가 그러면은 왜 우리 느낌과 틀리지? 라고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통계를 연구한 사람이,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끼리 통계를 연구한 사람들이 조금씩 통계를 이게 좀 바꿀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통계와 우리의 느낌적 느낌이 다르면은 우리의 느낌보다는 통계를 신뢰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통계가 아무리 틀리다 하더라도 계속 연도별 비교 가능성은 틀린 통계도 존재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작년에도 틀렸고 올해도 틀렸고 내년에도 틀리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뭔가 약간 통계가 틀린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다면은 작년보다는 오른 건 맞아요. 작년보다 떨어졌다면은 작년보다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도별 비교 가능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통계를 우리의 느낌적 느낌보다는 조금 더 통계를 좀 신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언론에 제시된 통계가 제대로 통계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이게 가장 우리가 언론에서 다룬 통계 중에서 굉장히 유형, 제가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렸죠. 1인당 어쩌고 이런 유형은 뭔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의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다. 자, 이런 기사를 보면은 저는 이거는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고 봐요. 뭔가 증가율이 빠르다. 뭔가 이런 얘기는, 증가율이 빠르다라는 것은 기준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아까 오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파란색이에요. 안타깝네요. 이게 파란색 종목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 일주일만 보면은요, 저 엄청나게 올랐어요. 제가 지금 파란색이지만 일주일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저 갑자기 재테크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 주식 그 수익창 딱 일주일 수익률을 짠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 일주일 주식 수익률은 굉장히 좋거든요. 와, 저 사람 주식계 고수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 일주일은 올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은요, 저 파란색이에요. 한 달 전보다 떨어졌고, 요 3주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최근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딱 저희 일주일 수익률만 보면은 저는 주식의 고수인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고 싶으면은 한 달 수익률 보면은요, 저 불쌍하니까 책 많이 사주세요. 라는 거 하면은 눈물이 앞을 가릴 겁니다. 제가 한 달 수익률을 보면은. 자, 1년 수익률을 보면은요, 빨간색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구입한 다음부터 오늘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조금 파란색이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수익률이라는 거는요, 시기만 조절하면은요, 얼마든지 빨간색, 파란색은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 빨리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요, 거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이 한국경제연구원, 그 한경연이죠. 팁. 언론 보도를 볼 때 팁은 뭐냐면요, 최고 선수는 출처를 보는 겁니다. 자, 가장 하수는 뭐냐면요, 그냥 제목만 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리고 나서 그냥 제목이랑 리드 정도 보고 그냥 띄엄띄엄 보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믿는 것이 가장 하수인 거고요. 중수, 가장 최고 선수는 뭐냐면요, 출처를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출처가 뭐야? 라고 보면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그 국민연금 그 출처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국민연금 그 수익률이, 최근 10년간 수익률이 그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꼴찌다라는 그런 기사가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조선일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사설까지 쓰고 막 그랬고요. 자, 최근 10년 동안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요 선진국 대비 꼴찌이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일단 출처를 보셔야 됩니다. 한경연에서 한 연구예요. 자, 한경연에서 한 연구라면은 뭔가 어떤 그 한경연 아시죠? 그 정경련이 투자해서 만든 그 연구소가 한국경제연구소인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정경련이 투자한 신문인 그 한국경제신문과 그리고 한경련 같은 경우는 이런 공적 보험을 굉장히 싫어하는 곳이긴 해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뭔가 뭐 공적 보험을 싫어합니다. 뭐 왜 그런지는 뭐 음모론이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확실한 거는 뭔가 공적 보험을 싫어하는 것까지는 맞고, 그 공적 보험을 싫어하는 곳에서 뭔가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악이다라는 것은 보면은
뭔가 좀 출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가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근데 출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수익률이 최악이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의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필 10년인데? 5년 동안 수익률은, 15년 동안 수익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식 수익률은 일주일 단위로 끊든 한 달 단위로 끊든 1년 단위로 끊으면은 파란색, 빨간색 얼마든지 제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 수익률도 10년 단위로 끊을지 7년 단위로 끊을지 12년 단위로 끊을지 15년 단위로 끊을지 국민연금 수익률 엄청나게 등락이 가능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낮았어요. 그 마이너스 한 5%인가요? 한 그 정도였는데 재작년도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미쳤어요. 플러스 12%예요. 90조 원 벌었어요. 90조 원. 1년에 국민연금 투자로만 해서 재작년에는 90조 원을 벌었어요. 90조 원. 이게 상상이나 드는 9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소득세 수입이 한 9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낸 소득세가 한 100조 원 가까이 한 90조 원 정도 되는데 전 국민이 낸 소득세 수입보다 국민연금이 투자해서 번 이익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노난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잘 벌 때는 굉장히 잘 벌고 뭐 손해 볼 때는 뭐 손해 보는 것이 당연히 모든 투자의 변가지 상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국민연금 이 수익률 같은 거 볼 때는 뭐 5년이 중요할까요? 7년이 중요할까요? 10년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 제가 지금 제 주식 이 여기에 그 파란색은 누적인 거잖아요. 제가 투자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1988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는 것이 가장 정직한 거고요. 그 정직한 걸로 보면은 국민연금 지금 누적 수익률이 얼마였지? 한 6점 몇 퍼센트 돼요. 6.4%인가 그렇거든요. 6.4%면 어떠세요? 저는 뭐 아주 괜찮지는 않지만 뭐 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연금에 1,000조 원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1,000조 원 중에서 얼마가 투자 수익이고 얼마가 우리 그 기여금 수입일까요? 한 300조 원 정도가 투자 수입이고요. 700조 원 정도가 기여금 수입이에요. 1,000조 원 중에서. 300조 원. 놀랍죠. 이 1,000조 원 중에서 300조 원을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서 번 거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나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나름 저는 꽤 괜찮은, 아주 괜찮지는 않지만 뭐 아주 괜찮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가장 저는 이 국민연금 이 정도면 6점 몇 프로면 꽤 좋은 거지 왜 아주 괜찮다고는 생각하지 않냐고요? 저는 빈정상해서 그래요. 왜 빈정상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그 사건에서 국민연금이 이게 제대로 수익률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합병 반대했어야 되잖아요. 합병 반대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합병 반대하지 않아서 거기서 굉장히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빈정상에서 뭐 매년 6% 이상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을 가져도 뭐 이 정도면 뭐 꽤 괜찮은 편이다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한경영과 조선일보는 국민연금이 전 세계 최악이다라고 하고 전 세계 최악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 개입을 막아야 된다. 뭔가 연금 사회주의를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연금 사회주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 한경영과 조선일보에서 보는 연금 사회주의는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는 거를 연금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제가 왜 국민연금 수익률에 빈정상했다고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빈정상한 거예요.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 제일모직과 왜 갑자기 안 떠올라? 제일모직이랑 저기 삼성물산 합병 때 나는 반대세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지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건데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수익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를 그 기회를 놓쳤는데 언론들은 일부 보수 언론들은 연금 사회주의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낮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이게 투자자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뭐 바카스 분할 같은 거 반대했거든요. 바카스 분할 뭔지 아세요? 그 동아제약에서 그 바카스를 이렇게 분할시키려고 그랬어요. 동아제약 주주라면은
바카스가 얼마나 효자 상품이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안 봐도 알아요. 이건 느낌적 느낌이 맞아요. 바카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죠. 자, 그런데 이 동아제약 주주 입장에서 바카스를 분할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국민연금이 딱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연금 사회주의입니까? 아니면은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입니까? 당연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론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제대로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오케이. 그 예산 얘기를 조금 더 한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거의 모든 언론이 틀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저는 그 예산의 개늑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개늑시 뭔지 아시죠? 개와 늑대의 시간? 그 드라마로 다 알려졌습니다만 그 개늑시라는 것이 원래는 뭐 프랑스 속담이래요. 뭐 그렇대요. 그 개늑시가 뭐냐면은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 동이 어슴푸레하게 뜨고 있어요. 동이 어슴푸레하게 뜨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는 그런 형체가 있어요. 늑대라면 도망가야죠. 개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죠. 그런데 이게 밝으면은 개인지 늑대인지 내가 알겠는데 아직 조금 기다리면 밝을 것 같은데 동이 트고 있는 그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시간을 개늑시라고 한대요. 자, 예산에도 개늑시가 있어요. 자, 예산을 하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굉장히 중요한 날은 8월 30일이거든요. 8월 30일은 전국에 있는 모든 뉴스 일면 톱 기사가 예산 기사예요. 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돼요. 내년도 예산안이 뭐 어떻다 이 발표가 돼서 일면 톱 기사 뭐 사설 뭐 9시 톱뉴스 당연히 요즘 8시 톱뉴스죠. 갑자기 연배 나오네. 예, 뭐 8시 톱뉴스 뭐 이런 경우가 예산으로 꽉 채워진 날이 8시래. 제가 8월 30일인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날은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날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8월 31일 날 보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기자분들은 예산안을 보고 기사를 썼을까요? 아니요. 단 한 명도 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회 포함해서 대한민국 기자 다 포함해서 단 한 명도 내년도 예산안을 보지 못했지만 8월 31일 날 예산안 보도자료가 예산안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럼 뭘 보고 예산안 기사를 쓴 거예요? 예산안 보도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쓴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산안을 보지 못하고 예산안 보도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면은 자, 우리는 개늑시가 뭐냐면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그 사이가 저는 개늑시라고 표현하고요. 저도 못 봐요. 9월 4일 전까지는 저도 예산안을 못 본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는 늑대인지 개인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전 국민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보도자료가 주장한 그대로. 보도자료가 내년도 예산안은 늑대다. 그러면은 모든 언론이 늑대다라고 말을 하고 보도자료가 내년도 예산안은 개다. 순하디 순한 개다라고 말하면 모든 언론이 이게 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17년도 같은 경우는 3.7% 오를 때 정부가 그렇게 스스로 말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안, 17년도 예산안은 늑대다. 슈퍼 예산이다 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늑대다 라고 말을 하고 23년도 올해 예산은 5.2% 증가하는데 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모든 이 보도자료에 따라서 다 언론이 그냥 순하디 순한 개, 뭐 긴축 또는 뭐 건전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걸 보면은 이게 그 예산에 있는 그 개늑시가 우리가 이 언론 보도만 모든 언론이 다 틀리면은요. 참 이거 쉽지 않죠. 모든 언론이 한경호도 틀리고 이게 조중동도 틀릴 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우리는 이 경제 뉴스를 봐야 될까라는 건데 한번 제 책에 있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잘 보시면은 좀 그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여기까지 하고 그런가요? 예, 조금 추가하고 싶은 것은 있어요. 예, 그럼 몇 가지 조금 더 하죠.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요 얘기는 좀 하나 할게요. 사실 요 신문 기사 읽을 때 요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제가 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요. 근데 다행히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게 팩트와 야마를 분리해서 읽는 능력이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약간만 노력하면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제 입에서 이렇게 야마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 이미지가 좀 나빠질까 봐 잘 안 하는데, 근데 야마 말고 좀 다른 말을 쓸까라고 하는데 이거 도저히 쓸 번역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이미지와는 맞지 않은 야마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기자들이 굉장히 자주 쓰는 은어예요. 뭐 이게 일본어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 저는 일본어 야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이게 콩글리시도 아니고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무튼 그냥 일본에도 없는 그냥 우리나라 기자들만 그냥 쓰는 그런 야마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신입 기자가 오면은 가장 선배 기자한테 이게 훈련 받는 게 딱 이렇게 팩트와 야마를 구분을 해서 딱 쓰는 거가 바로 그 팩트와 야마가 잘 어울려진 기사를 쓰는 거가 바로 이 선배 기자들한테 이게 배우는 거예요. 팩트는 뭔지 설명 안 할게요. 말 그대로 팩트죠. 야마는 뭐냐면은 그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와 주제를 합친 게 야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이기도 하지만 뭔가 기사의 의도도 있잖아요. 어떤 딱 독자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끔 딱 독자 머릿속에서 이미지화가 확 돼야 돼요. 그냥 기사라는 것은 그래 이미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사가 이게 재미있는 많이 클릭이 되는 기사가 아니거든요. 딱 봐서 와 이거 문제다. 뭐가 문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고 강렬하게 독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야마라고 하는 겁니다. 딱 주된 주제이고 이 기사에서 추구하는 주된 주제 그거를 야마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추구하는 주제를 위해서 그 기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죠. 자 만약에 무슨 뭐 환율이 올랐다, 뭐 총지출이 뭐 639조다, 뭐 아니면은 뭐 뭔가 수출 뭐 경상수지 적자가 됐다라는 그런 팩트는 당연히 있고, 그 팩트를 통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무슨 의미일까? 이게 환율이 올라간 것이 무슨 의미일까? 639조 지출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무엇이 잘못됐다 또는 무엇이 잘됐다라고 느낄까? 그 독자에게 심상,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야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기사 제목은요. 팩트일까요? 야마일까요? 모든 기사 제목은 야마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룰이에요. 기사를 쓸 때 그냥 딱 팩트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라는 것은 뭐예요? 팩트라는 것은 뭐 정확한 팩트는 오늘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 이게 팩트인 거죠.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절대 신문 기사는 발표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야마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목은 무조건 야마인 거고요. 우리는 그 제목을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저런 식으로 독자가 봐주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 제목은 일단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리드를 봐야 되죠. 리드는 뭐냐면은 가장 처음에 그 제목 빼놓고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리드인데, 리드에는 팩트가 있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물론 리드에도 팩트가 없는 기사도 간혹 있지만 리드에는 그래도 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우리는 제목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제목은 뭐냐면은 저 기사를 읽을지 말지 판단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절대로 제목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저 기사 내가 읽어 말어 그거의 도구로만 쓰지, 그 기사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리드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근데 리드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 기사의 제목을 볼 때 내 머릿속에 생긴 이미지가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 저 기사 제목은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리드를 읽고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리드를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합리적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기사를 보기 전에는 그 제목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우리가
현혹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리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리드에 팩트가 담겨 있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리드에서 팩트가 뭐냐라는 것을 팩트를 정확하게 찾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팩트가 다른 이 기사가 말하는 야마를 설명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기자는 무엇을 하냐면요. 팩트와 야마를 녹여요. 자, 이게 바로 저는 인코딩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독자는 디코딩을 해야 돼요. 팩트와 야마를 분리를 해야 돼요. 기자들은 너무도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팩트와 야마를 완전히 녹여서 그냥 이것이 팩트와 야마를 완전히 녹여서 하나로 만들면은요. 선배 기자가 칭찬해요. 이상민 기자, 그래도 이제 좀 이제 기자 할만하네. 이 정도 되면 할만하네라는 게 이게 완전히 잘 녹여서 기사를 쓰면은 칭찬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디코딩을 해야 된다. 이거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독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뭐 기자분들에 대해서 우리 가장 쉬운 게 기자 욕하는 거잖아요. 기자들은 뭐 다 기레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기자들을 욕을 하는 이유가 기자들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편향됐다기보다는 저는 사실 조금 불성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자들은 더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기자들 조금 아니야. 우리 생각만큼 기자들이 그렇게 편향되고 자기가 막 정파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나는 이게 나의 정파적인 목적, 의도 때문에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야. 우리 기자들이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다만 불성실해서 그렇게 기사를 쓰는 거야. 라고 그러면은 제가 교류하는 기자들은 네가 더 나빠.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뭐가 좀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 개념이 맞는지, 정확하게 이 통계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불성실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받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보도 자료를 받아 쓰거나 아니면 연합뉴스.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연합뉴스를 그대로 받아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별히 이렇게 정파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불성실해서 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 쓰거나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받아 쓰면서 생긴 이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라내는 그런 이 굉장히 센서티브 센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이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서 센서티브 센스라는 말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책에서 읽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그 독자분들 중에서 센서티브 센스라는 말을 한 무슨 철학자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책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말해주시면은 제가 인용한 건데 출처를 밝힐 수가 없어서 어디 가서 항상 조금 양심이 약간 좀 이게 찔려요. 그런데 왜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게 중요한 책이 아니었는지 아무튼 저는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근데 왜 검색을 못해서 혹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 센서티브 센서를 통해서 이 기사를 한번 좀 잘 보시고 이게 그렇게 꼭 편향된 건 아니고 뭔가 좀 불성실해서 좀 완전하지 않는 기사 때문에 이런 거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팩트와 야마를 최대한 분리를 해서 읽어내는 것이 이 언론 기사한테 당하지 않는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55분 정도, 1시간 가까이 이제 강연을 해주셨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하시죠. 필드에 계신 기자분들이 어떤
그 현지에 계신 기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주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상 이 이게 뭉뚱그려서 비평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책 그 머릿말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도 넓은 해량을 바란다라고 쓰긴 썼는데, 근데 뭐 물론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부분도 있고 뭐 조금 찔린 부분도 있고 뭐 두 가지겠죠. 근데 저한테 연락한 기자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3분 정도 있었고 뭐 그냥 뭐 그렇게 뭐 아주 크게 비판하지는 않고 그냥 뭐 이러이런 측면이 있다.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 같은 거를 말씀해 주셔서 아, 그런 사연 있네요라고 같이 공감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음 질문 나오기 전까지 제가 잠깐 예.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에서 은행들의 시중은행들의 이제 예대 마진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은 공공재다라는 이런 발언까지 정부에서 나오면서 어쨌든 은행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시사하고 실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로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라는 의견이 또 일각에 있기도 하고 관시금융이냐 과거에 또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기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생각은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이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그냥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굉장히 큰 법적인 문턱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내가 은행을 차리고 싶어도 은행을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시장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적절한 그 어떤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뭐 이거는 뭐 부수학자나 진보학자나 다 동의하는 건데 과연 그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어디까지 은행이 지켜야 되는 공공성이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일단 그 현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5천만 원까지 우리 은행이 망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보장해 주는 거가 이 은행의 갖고 있는 최고의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이 정부가 보장해 주는 그런 내가 은행이 망해도 나는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 그 정부가 만들어준 그런 법에 대한 혜택을 본 게 은행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을 아무나 허가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나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요즘에 예대 마진이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 그 이득을 도대체 누구에게 그러면은 귀속을 시켜야 되냐, 뭐 주주에게 귀속을 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조금 더 배당을 많이 해서 이 정부에게 귀속을 시켜야 되냐라는 의견도 있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그 전성에 있는 홍익대 전성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이 은행한테 돈을 빌린 이 채무자한테도 이게 귀속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뭐 모르죠. 진실은 이 어디 중간 이거야말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한 것은 진실은 두 개의 상반된 주장 중간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첫 번째인데, 근데 은행에 대한 이득은 누구에게 가야 될까는 이 중 어디인가 있는 것 같아요. 채권자한테 더 많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한테 더 많이 가야 되는지 주주한테 더 많이 가야 되는지는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은행은 그 매크로 프루덴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 안정성이 있어요. 우리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인류가 배운 가장 커다란 교훈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거시 안정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2008년 이전에는 그렇게 똑똑한 경제학자들도 사실 잘 몰랐어요. 2008년도 이후에 이제 인류가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그냥 아주 작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요 매크로 아주 그냥 거대한 안정성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고작 2008년도 이후에 배웠다라는 사실은 참 오히려 놀라운 건데, 그 거대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금융 전체의 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국민의 세금이든 아니면 법적인 그런 규제든 뭔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컨센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인 어떤 거시 안정성을 위해서 은행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나 동의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그 적절성은 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 거친 질문이긴 한데 워낙 아무튼 그러니까 아까 야마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더니요. 근데 그럼 야마라는 건 의도라고 그럼 그 신문 사주의 발행인의 의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이게 참 애매한데 주제, 네, 주제와 의도를 합쳐서 야마라고 주제와. 말하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그럼 집을 빨리 사라 예. 아니면 세금이 너무 높다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 뭐 그 외에도 다른 그런 게 야마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예. 제가 생각되는 건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목이 야마예요. 제목이 예. 그냥 우리가 그 네. 보는 모든 기사의 99%의 그 제목의 99%는요 팩트가 아니라 야마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래서 네. 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기사 읽기 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제목은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그냥 야마일 뿐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팩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가장 기사 읽기 정말 쉬운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한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한 분이 강사님 넥타이가 너무 멋지다고 한국은행 총재 감사합니다. 스타일이라고. 네. 알겠네요. 그 한국은행 총재는 예전부터 넥타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저는 넥타이 좋아합니다. 제가 화려한 거 좋아해서. 또 질문이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책의 저자이시자 나라살림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이신 이상민 저자이시자 연구원님 모시고 오늘 진행했습니다. 책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책으로 보는 것도 또 오늘 강연도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는데 책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 이런 말씀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꼭 마지막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작은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